6. 총을 쥔 소년들. 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여파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사변은 청소년들 속에서 일어난 참군 열풍이었다. 압록강 연안의 수림과 골짜기들에서 청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우리 미령으로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끝없이 밀려들었다. 입대 지망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재미나는 일도 많이 생겼다. 한 번은 얼굴이 가마잡잡한 도벅머리 소년이 물에 푹 젖은 바지를 입고 우리한테 찾아와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부대에 받아달라고 떼를 썼다. 상풍동 마을에서 온 소년이었다. 소년은 자기 맏형이 거기서 청소년 야학을 지도하다가 유격대에 밥을 해준 것이 탈로 되어 경찰놈들에게 학살되었고, 둘째 형은 버천부 전투 직전에 장군님 부대에 입대하여 싸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혁명군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입대를 탄원한 그 도벅머리 소년의 이름은 전문섭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농으로 마른 옷을 입고 오는 청년들도 미쳐다 입대시키지 못하는데 너처럼 젖은 옷을 입고 온 장난꾸러기들이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전문섭은 자기가 젖은 바지를 입고 온 건 어머니 탓이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였다. 전문섭이 상풍동 마을에 온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못 간다고 잡아떼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바지를 물함지에 집어넣었다. 단볼바지가 물에 젖어 입을 것이 없게 되면 아들이 유격대를 따라가지 못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전문섭은 조바심이 났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하는 문제는 소년의 조직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었다. 혁명군에 입대할 수만 있다면 벌거숭이가 되어서라도 백두산까지 한다름에 뛰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전문섭은 어뜩 새벽에 물암지에서 바지를 건져내어 대충 물기를 짠 다음 그것을 걸치고 집을 떠나려 했다. 그제서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격대 입대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압록강 연안을 중심으로 조선의 북부 국경 일대와 서간도의 넓은 지역을 휩쓸고 있던 참군운동이 어느 정도의 열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전문섭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운동에는 20대, 30대 청년들뿐 아니라 10대의 소년들도 참가하였다. 처음에 대열보충 사업을 맡아보던 지휘관들은 그런 소년들이 찾아오면 의논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은 14살 안 되는 소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무장대우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김평조차도 그런 소년들이 오면 머리를 내흔들었다. 부대가 지안개 등판에 머물러 있던 1937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총기장보다 더 작은 애송이들이 한 20명 또 달려들어 입대를 시켜달라고 송아를 먹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의 결론을 요구하였다. 좀 더 큰 다음에 다시 오라고 앞만 타일러도 말이 통해야죠. 나중엔 장군님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장군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나는 소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을 진대나무에 앉히고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아버지는 무엇을 하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하고 차례로 물어보았다. 내가 질문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아이들은 고무공처럼 튕겨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곤 하였는데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공통적인 것은 어른 티를 내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 원수들의 토벌에 부모 형제를 잃었거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참살당하는 치떨리는 참변을 목격하고 그 복수를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소년들이었다. 흉금을 터놓고 말을 나누어 보니 속에 대감이 한둘씩은 다 들어앉아 있었다. 세상이 험하면 아이들도 저숙한다는 말이 옳았다. 보이는 것은 불행뿐이고 겪는 것이 고생살이뿐이니 조선의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벌써 이 세상 내막을 환히 꿰돌고 있었다. 혁명은 비상한 힘과 속도로 사람을 격동시키고 각성시킨다. 혁명을 가리켜 새 것을 낳는 학교라고 한 어느 명인의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참군의 꿈을 안고 우리 수경지로 찾아온 20여 명의 소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파란 많은 우리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고 있던 가장 참혹한 순환자들이었다.
그 어린 것들이 사회 개조의 중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무장투쟁에 나서겠다고 절절하게 탄원해놨을 때 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만난 소년들 속에는 리을설과 김익현도 있었고 김철만과 조명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그들이 다 조선인민군 자스로도 되고 대장이나 상장과 같은 장령들로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총대를 쥘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검열대 위에 서 있던 애송이들이었다. 이 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불을 모르는 어린 매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나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였다. 옥대우 같은 장정들도 힘에 붙여서 부단한 훈련과 수양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명군 생활이다. 나는 이런 말로 소년들을 달래었다. 나는 너희들이 부모 형제들의 핏값을 받아내기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다. 그런데 아직 나이들이 어려서 혁명군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격대의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아마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혁명군은 한겨울에도 산속에서 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며칠씩 비를 맞으며 행군할 때도 있다. 식량이 떨어지면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우려먹던가 맹물로 끼니를 애우는 것이 혁명군 생활이다. 내 보기엔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집에들 가 있다가 좀 더 큰 다음에 총을 매는 게 어떠냐. 그래도 소년들은 마이동풍이었다. 그들은 어떤 고생도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어른들이 눈 위에서 자면 자기들도 눈 위에서 잘 수 있고 어른들이 전투를 할 때에는 자기들도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그냥 졸라대었다. 나는 이때처럼 우리에게 군사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통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랑스러운 소년들을 모두 군사학교에 넣어 훈련도 시키고 몸도 단련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독립군들도 한때 만주의 여러 곳에 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관학교들을 설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만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일제의 대군으로 뒤덮인 1930년대 후반기의 만주는 우리에게 독립군들처럼 군사학교를 세울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미령에다가 양성소 같은 것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도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외놈들이 새로운 발화점을 찾아내어 중국 땅에서 또 하나의 9.18 사변을 도발하리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청우계들이 다 시사하고 있는 문제였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여 대기동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10대 소년들을 무장대오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행군을 앞에 두고 배낭을 하나 더 지는 것과 흡사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불리한 점만 앞세우면서 그들을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그 소년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었다. 계급적하고만 보더라도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굶을 때 자기들도 굶을 수 있다고 한 소년들의 말에서 그날 나는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말로만 애국을 하는 우국지사들이나 서로 인생을 운운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타락분자들에 비해 볼 때 참군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소년들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열렬한 넋을 지닌 애국자들인가. 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입대를 단원에 나선 것은 사실 그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꽃다발을 안겨줘야 할 일이었다. 나는 이 투지만만한 소년들을 투사로 키우고 싶었다. 당장 전투대오에는 세울 수 없겠지만 방도만 잘 찾아내면 1, 2년 사이에 끌끌한 후비군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해나 두 해 사이에 이 소년들이 모두 구대원들에게 짝지지 않는 전투원으로 자라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수확인가. 구대원들이 잠을 덜 자고 밥을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강심을 먹고 애를 쓴다면 소년들을 짧은 기간에 날파람 있는 싸움꾼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소년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여 조건이 허락할 때에는 미령에서 훈련을 주고 부대가 기동할 때에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단련시키자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테면 군사학교나 군정간부 양성소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면서도 거기에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 특수중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소년들을 부대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맹세문을 쓸 과업을 주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유격대에 입대하고 싶다면 오늘 밤중으로 맹세문을 다 써내라. 왜 혁명군에 들어와 총을 매려고 하는가? 입대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며 싸우겠는가 하는 걸 글로 써내라. 그러면 그 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김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내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였다. 만산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도 적지 않아 부담이 큰데 저소년들까지 도받으면 난사라고 하였다. 다음 날 소년들이 써온 맹세문을 보니 결의들이 다 좋았다. 글을 몰라서 딴 아이들에게 대피를 시킨 맹세문도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을 모르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모두가 맹세문을 다 잘 썼다고 했더니 소년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터치었다. 나는 중대 정치지도원 이상의 지휘관들을 사령부에 모이게 한 다음 만산 출신의 아동단원들과 소간도에서 새로 우리를 찾아온 아이들로 소년중대를 따로 조직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소년중대 중대장으로는 오일남을, 사무장으로는 여대원인 전희를 임명하였다. 오일남은 사령부 직속 기관총 소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다. 사격 솜씨도 좋고 대우 관리에서도 빈틈이 없었다. 그는 비상한 인내력과 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구시산 전투 때 일화가 잘 말해주고 있다. 오일남은 그 전투에서 총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누구도 몰랐다. 지양계에 도착해서야 그의 군복에 배어있는 피를 보고 모두가 중상이라고 떠들었다. 웃옷을 벗겨보니 살에 탄알이 박혀 있었는데 그 끄트머리가 보일락말락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웃고만 있었다. 군의가 없어 힘거리나 쓰는 강미령에게 그의 몸을 붙잡게 하고 내가 빈세에 들어 탄알을 뽑아내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어지간히 땀을 뽑았다. 마취제도 없이 강짜로 하는 수술이었지만 오일남은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살에 박힌 탄알을 뽑아내고 상처에 총기름으로 쓰는 와셀린을 발라준 다음 후속 명령을 내리니 오일남은 그쯤한 부상을 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적들이 당장 우리를 추격해 오겠는데 기관총 소대장이 자리를 뜨다니요 하면서 정식하지 않았다. 나는 오일남의 이런 투지가 소년 병사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믿었다. 사무장 전희도 투지로 보면 간단치 않았다. 나이는 소년 중대원들과 엇비슷하였지만 속대는 가을 콩알처럼 땅땅 영그런 처녀였다. 전희의 가족 내막을 잘 아는 김철호는 그가 10살 적에 할아버지의 침통을 깨뜨린 난돌이라고 하였다. 전희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전희의 할아버지는 침깨나 올 줄 알아서 마을 사람들의 병 구안을 잘해주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병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어린 전희는 어머니를 살려내지 못한 책임이 할아버지의 침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돌로 그 침통을 박살냈다. 할아버지가 이년 하면서 야단을 하자 그는 어머니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침통은 두어서 뭐라나요? 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도 전희를 부담고 함께 속을 피울었다. 다음 해에 전희는 오빠마저 잃었다. 그의 오빠는 유격대원이었는데 적구공작을 하다가 두 동료와 함께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들을 국자가 뒷산에 끌어내다가 처형하였다. 새 투사는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악형을 당하면서도 적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혁명 만세를 부르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었다. 어린 전희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오빠의 영적인 최후는 그를 감동시켰다. 적들은 군중들을 향해 자, 보라! 일본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적거리 된다. 그래도 혁명을 하겠는가? 하고 짓거려댔다. 군중은 잠잠하였다. 하지만 어린 전희의 입에서는 혁명 만세라는 챙챙한 외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깜짝 놀란 적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문매질을 하였다. 그 후 전희가 유격부에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너 어쩌자고 그때 만세를 불렀니? 하고 물었다. 전희는 나도 오빠처럼 죽고 싶었어요. 죽을 바엔 혁명 만세를 부르고 죽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 단순한 고백에는 벌써 자기의 목숨보다 혁명을 우위에 놓을 줄 아는 담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희의 담차고 용맹스러운 성미는 소년중대원들에게 훌륭한 시범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전이도 오일남과 마찬가지로 소년중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하였다. 사무장이란 오늘의 인민군대에서 사관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내가 그 조직을 선포한 후에도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소년중대를 내온 사령부의 처치를 두고 아연해하였다. 저 어린애들이 우리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는가?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묶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꼬마들이 과연 어른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내가 사령관의 권한을 가지고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은 소년들의 청원을 가급적으로 빨리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 소년들이 품고 있는 혁명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과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려는 불타는 적개심이 우선 나를 감동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 유격대의 후비군 육성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년들로 특수한 군사조직을 묻게 되면 그것이 곧 후비군 육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년중대에 망라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유격대에 입대한 저왈람, 리성림, 최금산, 김택만, 백학림을 비롯한 역대 전령병들이 걸어온 행적으로 보아 14 내지 17살이면 능히 어른구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소년중대의 대열을 편성하자 곧 그들에게 군복을 해입히고 무기를 수여하였다. 무기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키에 어울리는 38식 기병총이었다. 새 군복에 무기까지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소년중대원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내 마음이 후련해진다. 우리는 오일남과 전이에게 소년들을 지양계 등판에서 당분간 훈련시키다가 칠도구의 부우물 미령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때에 대한 임무를 주었다. 유격대 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초동작을 한두 달 사이에 주기 위한 속성훈련 강령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오일남에게 주었다. 오일남은 그 강령을 보고 나서 강도가 너무 높아 아이들이 다 소화해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겠다고 하였다. 소년중대는 그 이튿날부터 지양계 등판에서 곧 훈련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나는 중일전쟁에 대처한 방침을 구상하느라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을 내어 소년중대 훈련을 자주 지도하였다. 훈련장에 나가면 시범 동작도 해보이고 군대물이 빨리 들려면 정보훈련을 잘해야 한다느니 젖은 연습을 할 때에는 관역을 원수의 가슴팍으로 여겨야 한다느니 하고 훈계도 많이 하였다. 소년중대가 지양계에서 2주일쯤 훈련하였을 때 우리는 회의를 소집하려고 소백수 미령으로 떠났다. 나는 출발에 앞서 오일남에게 소년중대원들을 데리고 부우물 미령에 들어가서 훈련을 계속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애승이들을 막상 행군 서열에 세우고 보니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실 그때 행군이 간단치 않았다. 고생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부우물 미령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 미령이었다. 훈련기지로서는理想적인 것이었다. 이 미령에는 소년중대원들이 2,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김평에게 과업을 줘 부후물의 미령을 끓이고 식량을 마련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그 덕을 단단히 보았다. 우리가 부후물 근처의 육도구 미령에서 적 배후 타격전을 지휘하고 있을 때 소년중대원들은 부후물 미령에서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초수탄과 소백수에서 회의를 끝낸 다음 미령에 찾아가 그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보았는데 지양계에 있을 때보다는 몰라보게 발전했다는 것을 인차 실감할 수 있었다.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은 그 훈련 모습만을 보고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의 놀라운 발전 속도는 나를 흐뭇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전이가 사령부에 나타나 나에게 귓속말로 장군님, 야단났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밑도 끝도 없는 하소연을 하였다. 소년중대에서 그중 키가 작은 한 꼬마가 밤마다 집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운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격대원들도 가정을 가진 인간들인 것만큼 소년중대원들이 집생각을 하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었지만 울면서 집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달랐다. 전이의 말에 의하면 꼬마는 중대가 팔도구화를 지나면서부터 시무룩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왜 우는가고 물으면 집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입대할 때에는
부대가 자기 집 근처에서만 활동할 줄로 알았는데 행군길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전이에게 귀한 자식 매러 키운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좀 세게 답을리라고 권고하였다. 전이는 꼬마를 세워놓고 짭짤하게 책망하였다. 그런데 이 책망이 그만 부작용을 일으켰다. 꼬마는 더 써면서 이번에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꼬마를 사령부에 불러다 놓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은가고 물었다. 꼬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나는 꼬마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집에 가거라. 그런데 여기서 19도구까지는 아마 몇백 리가 되겠는데 꽤 가내겠느냐? 오던 길로 졸졸 가면 갈 수 있어요. 대답하는 기세로 보아서는 단순한 투정질 같지 않고 제 나름으로 타산까지 다 해본 모양이었다. 나는 전의를 시켜 소년중대 비상미가 몇 대박 들어있는 배낭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소원대로 집에 가거라. 집까지 가자면 먹을 것이 있어야겠으니 이걸 가지고 가거라. 그것이 중대 비상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꼬마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였다. 싫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중대는 뭘 먹고 사나요? 난 혼자니까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어요. 강낭밭에 들어가 한두 이삭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거야 도적질이나 같지. 그런 짓을 할까봐 이 쌀을 가져가라는 거다. 유격대의 밥을 며칠 먹어봤으면 그런 것쯤이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어서 이 배낭을 가지고 가거라. 동무들을 다 굶기면서 나만 먹을 수는 없어요. 꼬마는 기를 쓰고 내가 메워주는 배낭을 벗어놓았다. 그런 도리를 다 아는 네가 어쩌면 피 흘리며 싸우는 동무들을 산중에 두고 혼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수치라는 걸 모른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똑똑한 소년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못하구나.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번지자 꼬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이 애들은 아직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들이었다. 나는 여기서도 일제가 강요하고 있는 민족순환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년중대원들 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꼬마가 입대할 때 쓴 맹세문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나서 글을 다 일렀다.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금같이 무겁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넌 자기가 다진 맹세를 길가의 막돌처럼 집어던지려고 했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허술히 여기면 되겠느냐. 한 번 총을 잡았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집에 가야지. 그래야 부모들도 더 반가워할 게 아니냐. 꼬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런 곡절이 있었던 까닭이라고 할까. 나는 그 후 그를 각별히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다. 내가 그의 품성 가운데서 좋은 점이라고 본 것은 동지애였다. 자기는 굶더라도 중대의 비상미만은 축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애심이야말로 순눈이나 나리꽃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동지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동지애를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덕적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다. 만일 인간에게 동지애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가 없는 구조물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동지애가 강한 인간은 설사 부족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내가 19도구 출신의 그 꼬마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온 부대가 소년중대원들을 친동생처럼 살뜰히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다. 구대원들은 그들을 한 명씩 맡아서 진지하게 교양하였다. 매개 소년중대원들에게는 믿음직한 후원자가 한 명씩 생겼다. 가장 성실하고 적극적인 후원자는 역시 중대를 책임진 오일남이었다. 그는 소년들 속에서 낙오자가 생길까봐 항상 마음을 썼다. 언젠가 그가 상풍독에서 입대한 꼬마 신랑 김홍수의 발사기를 쏴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크게 감동되었다. 그때 오일남은 김홍수더러 홍수, 네가 장가를 가는 데서는 나의 선배이지만 발사기를 감는 데서는 후배야. 그러니 창피스럽게 생각지 말고 허심하게 배워야 해.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갈 땐 문제가 달라. 그땐 네가 선생 노릇을 해야지 하고 말하였다.
꼬마 신랑인 김홍수는 어일남에게 발을 완전히 내맡기고 중대장의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일남이 김홍수의 생활을 남보다 특별히 잘 돌보아 준 것은 그가 장가를 간 사람으로서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소년 중대원들을 위해서는 여대원들도 각별한 사랑과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들도 소년 중대원들을 두세 명씩 다 맡아보았다. 여대원들은 소년들을 위해 배낭 속의 물건들을 정돈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밥 짓는 방법, 우동불을 피우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발바닥에 물집을 없애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소년들을 돕는 데서 중대장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열성분자는 김운신이었다. 그는 당조직에서 리울서를 담당하라는 과업을 받았던 것 같다. 짬이 생길 때마다 리울서를 옆구리에 달고 다니면서 젖은 연습을 시키는 김운신의 모습은 다른 구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 덕으로 리울설은 명사수가 될 수 있었다. 훗날 리울설이 공산당에 입당할 때 김운신은 보증인으로 나섰다. 구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소년 중대원들을 이끌어 주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에는 앞사람을 파투 따라가야 하며 주위에서 나타나는 정황을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제때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식을 하다가 떠날 때에는 종이조각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들은 모두 구대원들이 행군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도 소년 중대를 위해서는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나는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마다 소년 중대의 꼬마들을 업어서 건네주곤 하였다. 꼬마 신랑 김홍수도 내 등에 업혀 강을 건넌 적이 있다. 장가를 간 새소방이 어린애들처럼 그게 무슨 꼴인가고 놀려주어도 이 천진난만한 신랑은 꿈만이 하였다. 나는 소년 중대원들과 함께 행군할 때마다 앞에 나무가 있으니 주의하여라. 웅덩이가 있으니 건너뛰어라. 조심해서 강을 건너라는 식으로 일일이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 소년 중대원들은 늘 시장길을 느끼면서 살았다. 유격대 식사가 집에서 하는 식사보다 나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어느 때인가 장백에서 림강으로 그들과 함께 행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식량이 부족하여 죽을 많이 쑤어 먹었다. 죽을 먹는 날이면 그들은 배가 고파서 허허하였다. 작식대원들이 매번 나에게 식사를 따로 차려왔지만 나는 끼니 때마다 죽그릇을 들고 소년중대원들의 식탁에 찾아가 그들에게 죽을 덜어주곤 하였다. 성미가 깔끔한 사무장 전이는 어느 날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죽을 자꾸 덜어주면 사령관 동지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 그러면 자기들도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푸념하였다. 나는 이런 말로 그를 달래었다. 전이 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오. 점 굶는다고 해서 큰 변이 나겠소. 그러나 소년중대원들은 다로 아직 단련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어한단 말이오. 돌을 삼켜도 사귈 나이들인데 죽만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런 때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어. 내가 소년중대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돌린 것은 사상교양이었다. 나는 짬만 있으면 그들의 강사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글을 모르는 소년들에게 글부터 가르쳤다. 소년들은 명인들의 전기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인전을 많이 소개하였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망국사를 강의하였다. 소년 중대원들 중에는 안중근, 윤봉길, 리봉창과 같이 권총이나 수류탄을 차고 다니면서 일본 천황이나 조선 총독을 제껴버릴 꿈을 꾸는 공상가들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테러로서는 나라를 독립하지 못한다. 무장투쟁을 축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벌여야 자국을 광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소년들에게 우리의 혁명 노선을 인식시키자면 인내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장백에서 림강으로 행군할 때 우리는 수십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소년중대원들을 한 번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구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광경을 보게 하였다. 언젠가 한 소년중대원이 전장에 있다가 눈먼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상처자리가 쑤셔날 때마다 그 소년은 아버지를 찾았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애의 부모들이 총알을 맞은 자식의 상처를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오일남을 보고 혁명유업을 계승할 보배들인데 대원들을 아끼고 잘 보살펴주라고 하였다.
우리는 금이야 억이야 하고 소년중대원들을 보살펴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귀공자처럼 어루만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비판도 하고 구대원들과 생활을 같이 하게 하여 단련도 시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수경지를 돌아보다가 소년중대원들이 신을 벗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규율 위반이었다. 우리는 수경 규정을 만들 때 전투원들이 신발을 벗고자 하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적들의 불의습격을 무시로 받게 되는 유격대 생활에서 일시적인 불편을 참지 못해 신발이나 옷을 벗고자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병들은 수경지에서 언제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총을 가슴에 안고 자곤 하였다. 유사시 행동의 민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낭은 머리에 베고 잤다. 그날 밤 나는 전의를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런 얕은 인정으로는 소년들을 투사로 키워내지 못한다. 만일 이 순간이라도 적들이 달려든다면 신발을 벗고자 하는 저 소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발을 상할 수도 있고 얽을 수도 있다. 저 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긴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부모나 친형, 친누이의 심정으로 저 어린 것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당장은 가슴이 아프고 인정의 그늘이 지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소년들을 원칙적으로 키워야 한다. 조니는 그날 밤 내가 준 비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 우리 군대 부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닌 조명선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덕무의 발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던 일이 생각나요. 조명선은 옛 사무장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기억나고 말고요. 제가 수경제에서 신발을 벗고자 하는 바람에 전희 동지가 그만 혁명의 첫걸음을 떼던 소년중대 시절이었죠. 고생은 많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고생과 그 시절에 받은 사랑은 한생토록 잊지 못한다. 그 추억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따뜻이 인생을 비춰준다. 반세기도 더 되는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 14살, 15살이던 소년들이 이제는 온 70고개를 넘어섰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동지들을 잊지 못한다. 구대원들의 따뜻한 방조와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빨리 성장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도 구대원들과 같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전투가 신방자 전투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구대원들과 똑같이 무수한 격전을 치루었다. 그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우리가 사전에 아무리 다 이루고 10배까지로 주의를 주어도 싸움만 시작되면 소년중대원들은 어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거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평소에는 아주 침착해 보이는 소년들도 전투에 돌입하면 어느새 열에 떠서 마구 해덤비었다. 어떤 소년은 은폐물에 의지하는 것이 성차지 않아 웃더리를 다 드러내고 총을 쏘다가 구대원들에게 돌미를 잡혀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였다. 우등불에 새 군모를 태우고 얼마 동안 맨머리 바람으로 다니던 한 소년중대원은 어찌나 모자 생각이 엄했던지 적과 맞다들자 그놈을 싸눕히기 전에 모자부터 벗기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 보초 임무 수행 중에 노루가 나타나자 참지 못하고 총을 쏜 바람에 온 부대가 비상소집을 하게 만든 소년중대원도 있었다. 어려운 싸움의 나날들에 소년중대원들은 전공도 많이 세웠다. 유격대 생활이 비상한 정황은 그들로 하여금 보통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한 번은 전문섭, 리도익, 김익현이 연락을 가다가 위만군 소부대와 맞다들린 적이 있다. 저가가 동시에 상대를 발견한 것만큼 미리 선선을 쓰지 않으면 적에게 포위될 수도 있고 전부 사로잡힐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었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소년중대원들은 덤불석에 엎드려 일부러 어른의 굵은 목소리로 제1중대는 좌측으로 제2중대는 우측으로 하고 구령을 내리면서 젖은 사격으로 적을 타격하였다. 그 바람에 적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소년중대원들은 연락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었다는 데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하여 그 군공은 부대에 인차 알려지지 않았다. 나도 오일남 중대장의 말을 듣고서야 새 소년들이 얼마나 장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소년중대원들은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들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구대원들에게 될수록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소년중대가 조직된 그해 가을, 김익현은 우등불 곁에서 자다가 정다리에 화상을 당한 일이 있다. 게다가 눈병까지 만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대원들은 행군할 때마다 그를 부축해 가지고 다녔다. 김익현은 정다리가 몹시 쑤셔놨으나 나나 구대원들에게 시름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리의 화상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그에게 약을 보내주었다. 김익현의 화상자리를 보고 나는 그의 의지와 참을성에 감탄하였다. 항일전쟁의 전 기간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나이나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대원들 못지않게 잘 싸워 무장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본 군경들은 소년중대를 거친 유격대원들과는 말도 말라고 하였다. 소년중대 출신과는 맞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기밀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입대한 김성국의 신뢰를 들어보자. 기밀은 오랫동안 간삼봉 아랫부락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하였는데 그것 조국광복회원인 김상현의 방조를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였다. 김상현은 기밀을 자기의 농막에 3개월 동안이나 숨겨주면서 그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농민은 허랍이었다. 아내가 죽은 다음 셋이나 되는 자식 건사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남의 집 모습으로 주었다. 그 세 아들 중에 마지가 바로 김성국이었다. 기밀은 이 불쌍한 일가를 도와줄 방도가 서지 않아 고심하던 끝에 김성국을 유격대에 추천해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그는 김성국이 김을 메고 있는 밭에 찾아가 나에게 보내는 소개신을 주면서 나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년 김성국은 허미를 던지고 터스레 옷차림으로 나를 찾아와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어려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해온 김성국은 눈썰미가 빠른 데다가 담차고 약해서 사격술도 빨리 익히고 유격대 행동주범도 빨리 터득하였다. 몇 달 후에는 기관총 사수인 500명의 부사수로 뽑히었다. 기밀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늘 보살펴 주었다. 송화강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던 때의 일이었다. 그때 김성국은 한동안 방차대에 나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우등불에 발을 쪼이다가 발바닥이 따가워서 신을 벗은 적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적들이 달려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사수인 500명마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김성국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급히 송화강 얼음판에 나가 기관총을 걸어놓고 적들에게 몰사격을 퍼부었다. 그는 자기가 신도 신지 않고 맨발바람으로 달려나와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총을 쏘는 데만 몰두해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구인가 그의 발을 잡아당겼다. 김성국은 벌컥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기밀이 내일을 찢어 자기의 발을 싸매주고 있지 않는가. 그때야 김성국은 자기가 맨발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퇴각해간 다음 기밀은 이게 무슨 꼴이냐, 발을 잘리고 싶어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 기밀이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김성국이 기관총을 메고 송화강 얼음판을 내달리는데 뒤에서 보니까 발이 얼음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짜작짜작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날 맨발바람으로 얼음판에서 기관총을 냅다 갈기는 김성국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만 탄우를 무릅쓰고 전장에까지 뒤쫓아가서 내일을 찢어 어린 사수의 발을 싸매준 기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기밀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김성국은 틀림없이 발에 큰 동상을 입고 날개 없는 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후에 나와 기밀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가 얼마나 혁명에 충실한 투사였는가 하는 것은 서부대 활동 시기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1940년대 전반기는 매개 유격대원들의 혁명성을 검열하는 시련의 시기였다. 이 준엄한 시기에 김성국은 초의 동요도 없이 잘 싸웠다. 지하공작 임무를 받고 국내에 드나들던 김성국이 한 번은 혼자서 라진 시내에 들어갔다가 별치 않은 실수로 경찰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다. 거리에서 비를 만난 그는 상점에 들어가 우산을 샀는데 그것이 그만 여자용 양산이었다. 가제수라는 산골에서 어려서부터 고역에 시달려온 김성국은 우산과 양산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상점에서 쓰고 나온 여자용 양산은 대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얼마나 수상스럽게 보였던지 지나가던 경관이 그 양산을 가리키며 어디서 훔쳤는가고 물었다. 김성국은 사실대로 상점에서 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왜 여자용을 샀는가라는 경관의 물음에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탁해서 사가는 길이라고 슬쩍 둘러대었다. 그러나 경관은 김성국을 경찰관 주재소까지 끌고 가서 짓궂게 신문하였다. 김성국은 의자를 들어 경관을 때려 눕히고 뛸 궁리도 해보았으나 단념하였다. 그렇게 하면 시내에서 지하 공작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공작원이 또 사선을 넘어 라진에 침투해야 하였다. 김성국을 붙잡아온 경관이 시내 순찰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딴 경관이 그를 신문하였다. 순사는 신문 중에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동료 순사가 김성국한테서 압수한 수백 원의 공작비를 발견하고는 돈이 탐나서 얼른 그를 놓아주었다. 다음해 여름에도 김성국은 서부대 공작을 나갔다가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다. 공작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그는 적들과 맞다들어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여러 군데나 부상을 당하였다. 김성국이 골짜기로 내려와 풀숲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은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임철을 책임자로 하는 소조를 파견하여 김성국을 찾게 하였다. 그 소조가 골짜기에서 빈사 상태에 빠진 그를 발견하였다. 상처를 여러 군데나 입은 김성국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기적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풀을 뜯어먹었다고 하였다. 김성국이 훈련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리는 해당 기관과의 연계 밑에 그를 소련의 한 야전병원에 후송하였다. 김성국은 그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병원의 의료일꾼들과 환자들은 모두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다. 특히 담당 간호원 처녀는 김성국을 조선 빨치산의 불사조라고 하면서 수혈도 해주고 낮에 밤으려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었다. 그 간호원은 독일 처녀였다. 반파쇼 투사인 아버지가 히틀러 도당에게 총살당한 후 어머니와 함께 소련에 온 망명자였다. 처녀는 김성국을 동방약소 민족의 투사로 전대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그의 치료를 위한 일이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도와나섰다. 위생실 출입을 거들어주고 세수를 시켜주었으며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여주었다.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자 처녀는 그의 식욕을 돋궈주려고 집에서 닭을 잡아 구미에 맞는 음식을 지어왔다. 퇴원하는 날 처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환자가 병원 생활을 끝내면 요양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기 집에서 며칠 동안 영양 보충을 하다가 가라고 하였다. 김성국은 초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그 거리의 미술학교 교원이었다. 그 여자는 시비리의 사나운 기후 조건에서도 닭을 수십 마리나 기르고 있었으며 다년생 고추나무도 재배하였다. 모녀는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잡아 여러 가지 요리를 하여 김성국의 밥상에 놓아주었다. 그들은 짬만 있으면 김성국에게 조선 빨치산의 투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처녀와 그의 어머니를 제일 감동시킨 것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혁명의 폭풍 속에 몸을 내던진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나어린 소년들이 유격투쟁을 하는 데 대하여 매우 신비롭게 생각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조선의 투사 영웅을 그려 구라파에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화판에 김성국의 얼굴 모습을 자주 옮겼다. 김성국이 요양 생활을 하는 기간 처녀는 그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였고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이해하였다. 김성국을 알게 된 때로부터 처녀는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소년대원들에 대한 말만 듣고도 당신의 나라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일본을 타승하고야 말 것입니다. 처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김성국이 부대로 돌아올 때 모녀는 소련 의사들과 함께 멀리까지 따라 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모녀는 김성국에게 작별 기념으로 많은 저금액이 기입되어 있는 저금 통장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국은 그 호의를 굳이 사양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리별의 마당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쉬어야 할 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 붙잡아두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만류한들 당신이 우리 집에 남아있겠는가? 당신 같은 투사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김성국의 귀한 담을 듣고 그에게 기울인 덕일 처녀와 그 어머니의 국제주의적 서행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김성국에게 돈과 돼지고기를 주어 보내어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상단련의 영광로이며 쓸모있는 군사정치학자였는가 하는 것은 김철만의 신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김철만은 지안계 일대에 서부대 공작을 나갔던 대통령감을 따라 우리를 찾아와 소년중대에 입대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대통령감을 나무랐다. 장청키보다 더 작은 애송이를 부대에 데리고 오면 저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답답한 소리를 했더니 리동백은 벌쩍 뛰면서 애송이라니요. 그의 나이가 자그만치 17살이나 됩니다. 키는 작아도 속은 영감이 다 된걸요 하면서 김철만을 두돈해 주었다. 나는 처음에 김철만이 대통령감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속였다고 생각하였다. 내 눈에는 그가 12살 아니면 13살쯤 되는 나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복하였다. 그러나 김철만은 시몰시몰 웃으면서 장군님, 키가 작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못해본 농사가 없습니다. 하면서 팔뚝을 흔들어 보였다. 그의 팔뚝은 과연 다른 아이들보다 힘살이 더 있어 보였다. 김철만은 소년중대에 입대한 후 무슨 일에서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소년중대가 해산된 후에는 7년대에 가서 오중읍 연대장이 전령병으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오중읍이 전사하였을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대원이 바로 이 김철만이었다. 그는 오중읍의 후임으로 연대장이 된 500명의 신변 호의를 위해 각별히 마음을 썼다. 김철만은 서부대 활동 기간에도 줄곧 500명이 인설하는 소조에 망라되어 쏘만 국경과 두만강을 뻔질나게 넘나들며 반일 항쟁 역량을 묶어 세우기 위한 정치공작과 적의 군사 요충지들에 대한 정찰 활동을 과감히 벌였다.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단련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김철만의 담력과 재능은 반미대전 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1차 남진의 길에서도 잘 싸웠지만 적후투쟁도 잘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연대는 양구, 춘천, 가평, 통천, 포항, 정성, 군위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와 경상북도 일대의 천여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정행무진으로 누비며 적들을 배후에서 연속적으로 타격하였다. 저가 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벌어졌던지 그 당시 양구지방 인민들은 가을거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철만은 양구를 해방하자 군내 간부들을 다 불러다 놓고 배포유하게 가을거지 조직부터 하였다. 양구군의 인민들은 그의 연대와 함께 며칠 사이에 밭에 서 있는 곡식을 다 베어들였다. 김철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당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군사정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수령님의 덕이다. 수령님께서 나를 소년중대에 받아들여 친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름도 없는 초부나 농사꾼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그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중대에는 망라되지 않았으나 그들과 비슷한 나이에 무장을 잡고 유격대에서 싸운 꼬마대원들도 항일 전쟁의 승리에 당당하게 기여하였다. 김병식은 15살 때 작굴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단신으로 유격대에 찾아와 입대한 당돌한 소년이었다. 참군 후 한동안 문붕상과 최춘국의 전령병으로 활동하였는데 지휘관들이 그를 날파람 있는 싸움꾼이라고 하면서 몹시 총애하였다. 김병식은 적후공작에 자주 파견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그는 경계가 삼엄한 두만강을 휘파람을 불며 마음대로 넘나들었고 웅기, 선봉, 웅기, 라진,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 국경 도시들을 이웃마을 다니듯 하였다. 그가 목숨을 내대고 국내에 들어가서 수집해가지고 온 적정 자료들은 우리의 조국해방 작전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방 전야의 김병식은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일본의 교역리들은 그가 한 모든 일이 자기네 제국의 밑부리에 시한탄을 파묻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임을 알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은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적들도 아마 그가 미성년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김병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일 나어린 죄수로 되었다. 그는 자병 노동에 끌려나갈 때마다 그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권영벽, 리재순, 리동골, 지태환, 박달, 서응진 등의 감방을 오가면서 연락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적들은 그를 귀순시켜보려고 고문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슬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그는 절개가 강한 투사였다. 항일혁명 투사들 가운데서 제일 어린 나이에 입대한 사람은 리종산과 리호성이었다. 리종산은 11살 때 항일연군 3군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이 되었다. 리종산이 혁명군에 찾아갔을 때 그의 입대 심의를 한 사람은 3군 정치주임이었던 풍중훈이었다. 풍중훈은 처음에 리종산을 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11살 나이에 군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리종산은 키도 작았다. 나이는 한두 살 속인다 해도 키를 속이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리종산은 찰고마리처럼 달라붙어 끝끝내 풍중훈의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는 입대 후 만 사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군인 생활을 잘하였다. 부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눈썰미가 빠르고 동작이 민첩하고 이력심이 많은 그를 친동생처럼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리종산은 3군에서 주로 전령병 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김책과 박길성의 수하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였다. 김책이 좋은 부관감이라고 하면서 리종산을 나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1943년경이라고 기억된다. 그때로부터 리종산은 나의 측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책이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나에게 여담 삼아 들려준 이야기이다. 리종산 내 가정은 원래 평양 팔동교에서 살았는데 내가 장독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만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심양행 열차에서 낳은 새 생명이 바로 리종산이었던 것이다. 산모에게는 포단도 없고 기저귀도 없었다. 그래서 승객들이 한 입 두 입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 리종산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갓난의 옷을 가까스로 마련하였다. 해방 후 리종산은 손종준 등과 함께 나의 부관으로 여러 해 동안 사업하였다. 그는 부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담배부터 끊었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였다. 10년 이상이나 붙여온 습관을 일조일석에 떼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청구자에서 군정 간부들을 3군에 파견할 때 그 성원들 중에는 왕청유격대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어중후배 동생 어중선, 어세용, 어중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중선은 3군에 가서 대대 정치위원을 하다가 어느 전투에서 적탄에 오른쪽 지시 손가락을 잃어버리었다. 그가 마라초를 피울 때면 리종산이 대신해서 담배를 말아주고 다른 대원들한테 뛰어가서 불도 붙여오곤 하였다. 불을 붙이자면 상대방의 담뱃대에 담뱃대를 대고 한두 모금씩 연기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애연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따금씩 담배를 권해도 리종산은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금연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우리와 함께 항일혁명의 험난한 고개들을 수없이 넘어온 나어린 유격대원들 가운데는 1936년 봄에 여성 소대를 인설하고 미혼진에 나타났던 대병렬도 포함되어 있다.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총을 맨 것이 15살인가 16살 때였다고 한다. 그에게는 고추알이라는 별명이 늘 붙어 다니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지만 속은 다 영그럽다는 뜻이다. 대병렬은 싸움도 맵자게 하였고 생활도 모간하게 하였다. 그는 항일유격대 입대한 후 묘령전투, 금창전투, 간산봉전투, 무치호전투, 대포시아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앵목현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노병들에게 짝지지 않는 자랑할 만한 무공을 세웠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은 이런 무공을 세우는 과정에 실전을 통하여 연마한 것이었다.
태병렬이 리영운 연대장과 함께 don하현의 어느 집단 부락에 들어가 30여 명의 위만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녹여낸 무훈담은 지금도 항일 투사들 속에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솜씨있는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한다 하는 노병들도 그를 나이가 어리다고 감히 얕보지 못하였다. 항일전쟁의 나날에 태병렬은 주로 안길, 전동규, 리영운을 비롯한 군정간부들의 전령병으로 활약하였다. 많은 군정간부들이 눈썰미가 빠르고 책임성이 높고 이력심이 많은 그를 제가끔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 하였다. 태병렬은 전령병으로 있을 때 지휘관들의 신전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지휘관들이 위험한 모퉁이에 뛰어들려고 할 때마다 태병렬은 그러지 못하게 두 팔을 벌리고 막아놨었다. 몸을 하지 말라는 건 장군님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어기면 되겠는가 하고 총알같이 내쏘곤 하였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 때 전동규 연대장이 전사한 것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탄막 속에 몸을 내대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안길은 태병렬이 자기 옷섭에 매달리면서 모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전동규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할발령 회의 후 서부대 활동에 참가하였던 태병렬은 왕정현의 어느 깊은 수림 속에서 적 대부대와 불의에 맞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리다가 허벅다리에 중상을 당하였다. 뼈짬에 총알이 들어가 박혔는데 그것을 끄집어낼 도리가 없었다. 출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따금씩 실신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청상자리에서는 구데기까지 우글우글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제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벨이나 방광까지 골마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그런데 간호병의 임무를 받고 밀림에 떨어진 왕가대원은 수술은커녕 아무런 의학 상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태병렬은 막돌의 손칼을 선뜩하게 갈아가지고 그 칼로 총상자리를 수술하였다. 상처 속에 칼을 집어넣고 힘있게 잡아당기자 신누른 농즙과 함께 썩어 문드러진 살과 뼈짬에 박혔던 총알이 섞여 나왔다. 이런 모험의 덕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다. 이듬해에 왕청의 공작지에서 나를 만난 태병렬의 전우들은 그가 스스로 자기 다리를 수술하던 전말을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는 독정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독정이라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태병렬에 대한 전우들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뛰어난 담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모험이다. 나는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가 실제로 독하고 담이 큰 사람이며 혁명의利益을 위해서라면 맹호가 되어 투쟁하는 충직하고 결폐가 있고 원칙적인 인간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원칙을 견지하였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증오한 것은 정파분자들과 군벌주의자들이었다. 태병렬이 대가 세고 당성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창봉과 같은 군벌주의자도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였다. 태병렬은 항일전쟁 때에도 잘 싸웠지만 조국해방전쟁 때에도 많은 공로를 세웠다. 전후에는 부관이 되어 측근에서 나의 사업을 성실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지만 태병렬이 이처럼 온갖 풍상고초를 다 이겨낸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어린 시절에 잡은 총대의 덕분이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쇳소리가 나는 혁명가가 된다. 그리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된다. 반년 사이에 소년중대원들은 구대원들 못지않은 전투원들로 성장하였다. 그들의 발전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군인다운 틀거리를 갖추게 되자 1937년 말경에 소년중대를 해산하고 그 성원들을 다른 중대들에 배속시켰다. 그 조치로 하여 소년중대원들은 예비군으로부터 기본부대 전투원으로 될 수 있었다. 소년중대 출신의 유격대원들 가운데는 배신자나 낙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파쇼가 최후의 광태를 부리던 해방전야의 그 오목한 세월에도 그들은 나와 함께 서부대 활동을 충실하게 하였다.
새조선 건설의 나날에는 그들이 사단장도 되고 연대장도 되어 혁명 선배들과 함께 이 나라의 무력을 건설하였으며 미국의 장군들과 땅크들을 함정골에 몰아놓고 적쳐버리었다. 인민군대의 초대 총참모장이었던 강건도 16살의 혁명군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30살의 총참모장이 되었다. 강건은 1948년 말에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온 상대국의 대장, 원수급의 고위 군사간부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강건이 저국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덕무가 아이적이 벌써 소문난 군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었을 거요. 나는 소년중대를 조직한 후부터 사람의 생리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을 완전히 갈라보기 시작했다. 그 두 연령 가운데서 내가 기본으로 본 것은 정신적 연령이었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연령은 한 해에 2살, 3살, 지어는 5살씩 늘어날 수도 있다. 청소년 교양은 나라의 운명을 개축하는 데서 또 하나의 천하지 대본이다. 소년중대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의 계승자 후비군의 준비는 이럴수록 좋고 잘할수록 좋다.